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가 발급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네요. 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그럼 우리 환입으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환입되면 발행하면 되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 외 잘못으로 기재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많이 우리가 정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착오에 의해서 그냥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발행 가능하고, 다음 착오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중 발행됐을 때, 이중 발행됐을 때도 우리는 하나 취소하는 거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해 본 적 있죠. 다음 라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 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가나다의 사유가 발생한 것. 그럼 일반 과세의 기간이죠. 과세 유형 간이 과세자가 되기 전에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에 발행했는데 반품됐어요.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전이니까. 이제 간이 과세자가 되면 세금 계산서 발행 자체를 못하는 건데, 그런데 그 전에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취소가 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번 전부 다네요. 그래서 가나다라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3번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이런 표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또 금액도 바뀌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자,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신고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이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자는 우리가 그 성실신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 한 달 더 여유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달 더 유예를 주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6월 말일까지고, 두 번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야 하나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는 틀렸어요. 근데 이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세무사 등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얘가 지금 폐지됐어요. 이 작년에 폐지됐기 때문에 지금은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가 꼭 세무대리인을 써야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는 틀린 답이고, 3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한다. 자, 얘가 우리 성실신고하기 위해서 기장 같은 거 했을 때하고 신고할 때 필요했던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3번 맞는 이야기고, 4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왜? 이 두 개는 다른 가산세인데 둘 다 가산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낼 때는 4번이 틀렸다고 나온 거고, 지금 현재는 세무사 선임이란 말을 빼야 2번이 맞는 지문이 돼요. 자, 다음 14번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영세율 및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면세 사업자는 아니죠. 우리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좋겠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빠지고, 두 번째 영세율은 완전 면세제도, 면세는 부분 면세제도.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세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느냐 일부 받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맞고, 3번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누적 효과와 환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면 영세율이면 세액이 없죠. 아예 없기 때문에 우리 누적 효과다 뭐다 발생할 일이 없어요.
4번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 제도는 주로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고,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확한 지문이네요. 영세율은 우리 소비지국 과세 원칙, 면세제도는 역진성 완화. 정확한 표현이니까 1번이 틀렸어요. 자, 15번은 우리 법인세 문제네요. 자, 이제 623페이지로 갑시다. (623페이지) 자, 1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예, 맞는 이야기죠. 재무제표는. 두 번째,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얘도 유동자산 분류한다. 맞는 이야기고. 세 번째,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작성한다. 우린 총액법으로 쓸 거죠. 순액이 아닌 거잖아요. 자산과 부채를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 수익과 비용을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말라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고, 4번에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우리 현금주의 아니죠. 발생주의 회계를 쓰니까 우리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충당 부채,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부채로 인식을 하고 있죠. 이거에 우리 기말의 최선치의 추정치로 인식을 시킨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처분 차익은 충당 부채 인식에 고려해야 된다. 자, 얘는 지금 확실한 게 아니라 예상되는 경우라고 적혀 있죠. 예상치를 가지고 우리가 충당 부채 인식할 때에 고려하는 데 넣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에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과거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4번에 충당 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가 중요한 경우에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될 예상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자, 명목가액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액인 거고, 현재 가치는 그걸 지금의 가치로 전환시킨 건데, 이 둘의 차이가 뭐 중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창고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 원이며 아래의 사항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아래 제시된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일단 창고에는 실사했더니 400만 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미착 상품. 목적지 인도 조건이 도착지 인도 조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가 매입자 입장이죠. 그럼 아직 내 재고 자산이 아니네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 자, 다음 위탁 판매로 수탁자에게 출고된 상품. 수탁자에게 출고됐다는 건 우리가 위탁자의 입장이죠. 그럼 3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수탁 판매된 상품은 없다. 그럼 수탁자가 보관 중인 거니까 아직 내 재고 자산이네요. 다음 구매자에게 시송 판매된 상품으로 구매자가 보관 중인 상품 50만 원. 기말 현재 10만 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했대요. 그럼 매입 의사 표시한 거는 이제 내 거 아니죠. 그럼 표시하지 않은 게 아직 40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얘는 40만 원이 될 거고. 다음 할부로 판매한 할부 판매 상품은 210만 원이며 상품의 하자로 30만 원을 할인했대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팔았어요. 그래서 30만 원 깎아줬어요. 내 재고 자산하고 상관 있나요? 내 재고 자산하고는 관련이 없죠. 얘는 필요 없는 정보네요. 그러면 70만 원만 지금 이 3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해서 70만 원만 더해주면 우리는 470만 원이 되겠네요. 우리가 수익을 이야기했다면 뭐 이 금액을 뺄 건데 수익 이야기했으면 재고 자산이니까 뭐 뺄 일이 없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 중 주식회사 한결의 2020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자, 2019년 3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을 120만 원에 취득하였다. 12월 31일 우리 매도 가능 증권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다. 지금 150만 원이라고 재무상태표에 적혀 있는 건 30만 원이 증가해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30만 원 인식했었나 봐요. 기말에. 자, 다음 9월 올해 2020년 9월 30일 매도 가능 증권 중 일부 70%를 90만 원에 처분하였다. 그럼 70%죠. 자, 그럼 지금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죠.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원가하고 차이예요. 그럼 이 120만 원에 70%를 팔면 120만 원에 70%면 84만 원짜리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얘는 70%를 팔았으면 장부 금액이 84만 원이죠. 그럼 84만 원짜리를 팔고 90만 원 받은 거예요. 그럼 6만 원 이익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원가하고 처분한 금액하고 차이가 손익으로 나오니까 얘 둘이의 차이를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6만 원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겠어요. 이건 분개 안 해도 되겠죠. 그럼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처분 손익이 얼마 나오죠?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지금 15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에 70%니까 105만 원이었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그죠? 그럼 105만 원치를 팔고 지금 마지막 평가했을 때 금액하고 차이를 할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150만 원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105만 원 하면 15만 원 손해가 나오겠죠. 단기 매매 증권이면 우리 15만 원 손실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답은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은 6만 원 이익 4번이에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평가나 환산에 관련된 것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평가나 환산,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손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 4개 가나다마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우리 11번 문제는 우리 법인세 이야기니까 넘어가고 12번도 법인세고 13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간주공급. 첫 번째,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로 분류한다. 간주공급 맞죠? 다음 두 번째, 간주공급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제외. 그럼 정확하죠? 자, 세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과 그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하여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개별 소비세 대상 차량에 관련해서 사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가공급에 우리는 비영업용 소형차 유지에 해당하는 간주공급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서 3번은 틀렸네요.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은 걸 여기에 쓰면 간주공급이 아니겠지. 근데 공제받은 걸 여기다 썼기 때문에 얘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거고 4번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 시기는 폐업일 폐업하는 날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우리가 판 걸로 공급한 걸로 처리를 하죠. 자, 다음 14번 조특법 이야기고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얘도 좀 지엽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접대비는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문제를 계속 이상한 걸 좀 많이 내요. 자, 1번에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수익 금액이 90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율은 1만 분의 20%, 1만 분의 20. 중소기업은 0.3%이다. 자,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접대비 한도를 우리는 0.2%, 중소기업은 0.4%예요. 자, 이건 이 문제만 풀고 그냥 잊으세요. 왜냐면 법인세법이랑 꼬이면 안 돼요. 법인세법도 틀려서. 왜냐면 소득세법 접대비 이야기는 얘로 더 이상 못 봐요. 자, 이번에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간이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접대랑 관련된 거는 우리 일반 경비하고 틀려서 일반 경비는 3만원인데 접대비는 1만원, 만원이 기준금액이에요. 만원을 초과하면 다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득세나 법인세나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간이 영수증 받아서 2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에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접대비의 조건이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기부한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줘야지 접대지 불특정 다수한테 주면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그래서 접대비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3번 맞고 자, 그리고 4번에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각 사업장별로 한도 미달액과 초과액은 통산한다. 자, 개인 사업자가 접대비 계산할 때 사업장 여러 개 있는 것 전체 합쳐가지고 접대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또 앞에 차로 가서 609페이지로 갑시다.
609페이지 1번. 다음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였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뭐 기초 30만원 파산 나서 5만원 대손 처리하고,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3만원 회수했고,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원에 2%인 20만원으로 설정할 거다 적혀 있네요. 자, 그럼 단기 대손 상각비는 마이너스 8만원이다. 자, 금액 보면 30만원에서 5만원은 25만원이죠. 25만원에서 3만원을 회수하면 28만원이 됐죠, 잔액이. 그런데 기말에 20만원 설정할 거니까 8만원 마이너스로 대손상각비가 줄어들게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만원이다. 2% 설정할 거니까 딱 20만원 맞추겠죠. 그럼 8월 25일자 분계는 8월 25일자 차변에 현금 3만원, 대변에 상각채권 추심이익 3만원.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계정 과목을 전기에 발생한 거니까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자, 얘 계정 과목이 틀려서 3번은 틀렸고, 자, 기말 재무 상태표에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우리 자산과 부채는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수익과 비용은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채권, 자산이죠. 채권의 대손 충당금, 얘도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이거는 순액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요. 자, 다음 2번. 다음의 자료에서 2020년 결산서에 반영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인가? 자, 취득은 전년도 1월 1일 날 정률법으로 했어요. 그럼 1차년도 감가상각비는 전년도 2019년도 12월 31일은 우리는 100만원에 20%니까 20만원이 되겠죠. 감가상각비가 20만원. 또 올해 2020년 12월 31일은 그럼 20만원 빼면 80만원이겠죠. 80만원에 20%면 16만원이네요. 자, 그럼 이런 상황 가지고 보면 2020년도 감가상각비는 이 금액일 거고 16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얘 둘이 합친 거 36만원이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 그죠? 올해 감가상각비는 올해 금액이고 누계액은 얘 둘이 합쳐진 것 거고. 그죠?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한결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서동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금 1억 원이며 공사가 완료된 21년까지 사옥의 신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한결의 수익인식의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20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 수익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번에 2020년 거 생각할 거면 일단 19년 거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수익 인식했는지. 자, 그럼 2019년도에는 우리가 총 공사 계약 금액이 1억 원인데, 자, 그런데 자, 총 공사비가 이때 발생한 금액은 지금 단기 발생한 게 1600, 추가 소용될 게 6400이니까 9천만원 들어갈 거란 이야기죠.
9천만 원. 9천만 원인데 올해 16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9천만 원이 총 공사 예정비인데 그런데 올해 16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1117. 자, 얘 숫자 안 좋게 줬어. 왜? 그죠? 아, 9천이 아니네요. 시험에서 이렇게 줄 리가 없는데 8천이죠. 제가 산수 잘못했죠. 1600에 6400 따면 8천이잖아요. 그죠? 왜 말 안 해줬어요? 더하기 빼기 할 때는 너무 저를 믿지 마세요. 평소에 잘 말해주시던 분까지 이번에 마지막이라서 끈기가 떨어지셨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어. 우리 대면 수업이면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틀린 줄 아는데 그죠? 자, 그럼 8천만 원에 16%면 왜냐면 이 금액 알아야 되는데 방금 딱 안 떨어지길래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일 없는데 저 그렇게 생각해서 틀린 거 찾아냈어요. 정말. 그럼 얘는 지금 20%를 썼네요. 그럼 20%를 쓴 거면 20%의 공사비가 진행률이 되니까 그러면 2천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2천만 원이 나간 게 아니라 2019년 수익 인식한 거고 다음 올해 2020년도에 금액을 보면 또 똑같이 1억 원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자, 총 공사 예정비는 무조건 여기가 8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사비는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금액을 보면 19년도에 1600만 원, 2020년도에 29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갈 게 금액이 4500만 원. 그러면 1600만 원, 2900만 원, 4500만 원 하면 이번엔 9천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공사비가 증가됐나 봐요. 그럼 9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럼 지금까지 누적해서 공사비가 지출된 거는 1600만 원 그리고 2900만 원 하면 4500만 원 들어갔네요. 지금까지 공사비 지출된 거 누적 공사비는 얘 둘이 합치면 4500이니까 그럼 4500만 원. 그럼 절반인 50%가 들어갔죠. 절반인 50%가 그럼 50%면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5천만 원이라는 건 지금까지 전체 수익이고 빼기 전년도에 수익 인식한 금액 얘를 빼주면 나머지가 올해 거죠. 그럼 2천만 원 전년도에 인식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우리 3천만 원만 이번에 공사 수익금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올해 2020년도는 3천만 원을 공사 수익금을 인식하겠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총공사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률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적해서 지금까지 총 그럼 수익금액 얼마냐 그리고 과거에 수익 인식했던 거 취소하는 게 아니라 얘 뺀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단기의 수익금액을 인식하는 방식을 써요. 자, 다음 4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당한 사유로 인해 정률법에서 정예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자, 맞죠? 우리 감가상각 방법 변경 이거는 추정의 변경이라 그랬어요. 자, 얘는 맞고
다음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설정률을 2%에서 1%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아니죠. 대손 충당금 설정률 바꾸는 거는 얘는 추정의 변경이니까 틀렸고, 자 근데 옳은 거 했네요. 그럼 1번은 맞는 거였고, 이번에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에 중요하지 않는 오류는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중대한 오류인 건데 중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업 외 비용인 900번대를 쓰죠. 오류 수정에서 중대한 오류일 때만 우리는 자본인 300번대 2월 이익잉여금을 쓰죠. 그래서 얘가 바뀌었으면 중요한 오류를 했으면 맞을 건데. 자 다음 4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구분 안 되면 추정의 변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맞는 건 1번이 맞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여진 것은 주식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해야 된다. 문제 낸 사람이 문제를 엄청 못 내나 봐요. 일단 뭐 이익준비금이다 뭐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무작정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주식 배당의 10% 이런 말은 없죠. 이익준비금이라고 앞에 막 썼으면 또 현혹될 수도 있는데 뭔지도 모르게 적어서 자 얘는 틀렸고, 나의 자본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증자 재비용은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죠.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증자 재비용이에요. 얘는 그러면 이 나번도 틀렸고, 자 다음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을 액면 금액보다 초과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의 매도가는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 항목이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 자본 항목이니까 자 얘 두 개는 맞네요. 그래서 다라인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건 11번은 법인세 문제고, 12번도 법인세고, 13번도.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아까 회사는 식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법인이다. 나 수입한 수산물은 국내 보관 창고에서 보관한다. 자 보관된 수산물의 일부는 국내에 유통되며 일부는 수출된다. 그럼 영세율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회사가 유통하는 수산물은 전부 면세가 적용된다. 회사는 면세 포기를 신고하였다. 자 지금 면세 사업자인데 수출을 위해서 면세 포기를 이제 신청을 했나 봐요. 자 그럼 맞는 거 물어봤어요. 자 1번에 면세 포기는 과세기간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면세 포기는 그냥 포기 신고하면 바로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이런 글자 적혀 있어서 얘는 틀렸고, 이번에 회사는 언제든지 다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돌아가려면 3년 걸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에 보관 창고 비용은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사업자는 국내에도 유통되고 수출도 되죠. 그럼 제가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부분 면세 포기를 한다고. 그죠? 그러면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예요. 수출하고 관련된 거는 과세 사업자 영세율 되고, 국내에 관련된 건 면세가 되고, 그럼 겸용 사업자가 돼서
공동매입세액 안분 계산해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면세 포기 신고로 인하여 수산물 매출은 전부 과세로 전환된다. 전부가 아니고 수출하는 것만.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자, 15번. 이세무 씨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모교에서 특강을 하고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과세 문제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종합소득 합산 신고 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자, 종합소득 구간이 지금 위쪽 구간이 15%라서 우리 지금 이 사람이 그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할 거냐 아니면 종합과세하는 게 유리할 거냐 그런 거 기준점을 주려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의제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한다. 의제가 없는 데 있다고 해요. 추정 필요경비라고 제가 이야기하던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2번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불리하다. 자, 지금 종합소득 금액이 되면 우리 종합소득에 들어가면 15%의 세율 적용받는데 분리과세하면 몇 퍼센트죠? 20%잖아. 그죠? 그러면 종합소득에 넣는 게 더 유리하겠죠? 어차피 종합소득도 소득금액 가지고 하는 거니까 똑같이 추정필요경비 60% 맞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4번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불리하다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니까 얘가 틀렸고, 다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추가적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리과세 한다면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겠죠. 뭐 이것만 있다면. 자,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총수익 금액이 아닌 소득 금액에 대해 적용한다. 당연하지. 소득 금액에 하지 수익 금액은 제가 매출액 성격인 소득 산출하는 거죠. 비과세, 분리과세 뺀 걸 수익 금액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4번도 맞고, 그래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자, 방금 14번에 우리 지금 4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다른 설명이기보단 우리 면세 포기라는 게 전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분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분 포기를. 그럼 지금 이 사업자가 여기 다해서 보관되는 수산물의 일부는 국내에 유통되며 일부는 수출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를 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건 면세로 가야지 우리 사업자가 당연히 유리하지, 국내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다 과세로 전환하면 10% 붙여서 팔고 대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국내 거는 포기해서 다른 사람보다 10%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10% 내가 작게 남기거나 대신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국내 것도 다 포기도 할 수 있고 국내 거는 면세를 유지하면서 우리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받으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받고 영세율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3번하고 4번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수출이 영세율 과세잖아요. 영세율 과세하는 거는 0% 세율 부과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영세율은 과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면세를 하면 매입세 공제 안 받고 대신 매출세액을 안 받아도 되죠. 이런 거의 차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전부 면세 적용되는 건데 수출하기 위해서 이걸 면세 포기를 신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이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4번은 전부 과세에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일부만 과세로 전환된 거예요. 이 과세가 영세율이 과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세율은 과세 거래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죠. 개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부분 면세 포기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이제 인지하시면 좀 이해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수업은